제 주제 발표는 8가지 항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공공재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담고 있는 미디어가 공공재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자, 한번 돌아보시죠.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란 무엇이죠? 사유재는 타인을 배제하고 나만 쓸 수 있으며 경쟁적이어서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사유재입니다. 이를테면 음식은 내가 먹으면 타인이 먹지 못합니다. 공유자원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사냥을 하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을 쓰지 못합니다. 클럽제라는 것은 케이블 TV와 같은 것인데 아무리 써도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입을 하고 이용료를 낸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국방, 치안과 같이 그리고 지상파 TV처럼 모두가 쓸 수 있고 소모되지도 않지만 그리고 경합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학술지, 종이학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종이학술지를 출판하던 시절 개인이 구독하는 종이학술지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같은 종이학술지라도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면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해서 가져가게 되면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겠죠. 그것이 공유자원의 특성입니다. 전자저널이 되면서 유료 구독 전자저널은 케이블 TV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오픈 액세스라는 것은 지식이 공공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 테이블을 자세히 생각하시고 곰곰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국가 차원의 오픈 액세스 실행 방안 연구에 대해서 그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전 세계적인 정부 지원 논문의 오픈 액세스 의무화 및 오픈 액세스 출판 전환 프로젝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이 어려운 국내 학회에서 소액 예산을 받으려고 논문 판권을 민간 업체에 넘기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자칫 국내 저널조차도 구독료 때문에 모두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학술도서관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해외 전자저널 구독료의 과도한 인상입니다. 그래서 구독하던 학술지의 일부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3가지 정책 연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제해야 될 것은 이 3가지 연구 과제에 대한 요약이 이 과제를 제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과제를 좀 더 잘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한성대학교 정경희 교수는 오픈 사이언스의 중심인 오픈 액세스의 한국연구재단 시범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OA 2021 정책 선언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며 그 선언문의 초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OA 2020 그리고 플랜 S라고 하는 서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하며 이에 걸맞는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전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연구 성과물에 OA 저널이 발표했을 때 APC, 즉 아티클 프로세싱 차지, 오픈 액세스 출판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골드 오픈 액세스 저널만 지원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하이브리드 학술지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액세스가 아닌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에 대해서는 5회 리파지터리 기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기금으로 발표된 논문이 어떻게 출판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75% 논문이 SCI급, 나머지 25%는 국내 학술지, 즉 KCI급으로 출판된다는 것과 SCI 논문 중에 3분의 1만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되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가 아닌 곳에 출판되고 있으며 일부는 하이브리드 학술지에 오픈 액세스 논문으로 출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의 전문가이고 저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보급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윤종수 변호사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정경희 교수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고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그리고 그 법의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오픈 액세스 정책이 결정되면 해당 부분만 개정하여서 법 개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시며 현직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차미경 교수님의 연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새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과제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차원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 법제화, 국내 학술지, 논문 배포 확산의 문제, 그리고 국제 수준의 5회 학술지 출판을 위한 지원 등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 즉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며 연구자가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챕터 2는 오픈 사이언스와 디지털 지편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픈 사이언스가 무엇일까요? 학문과 연구개발이 대학과 연구기관 종사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청년, 은퇴하신 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연구개발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픈 사이언스의 철학입니다. 오픈 사이언스의 범주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오픈 시티즌 사이언스,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밸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사이언스를 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어떤 혁신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오픈 데이터가 필요하고 오픈 랩이 필요하고 펀딩이 필요하고 또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픈 액세스입니다. 오픈 액세스라는 것은 학술적인 지식의 어떤 보고가 되는 오픈 액세스가 되어야지만 어떤 학문적인 사이언스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지식정보연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지편전이라는 개념의 어떤 지식정보 포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지식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말할 것 없이 오픈 사이언스에 필요한 정보 자원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 개발, 연구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역시 지식 아니겠습니까? 지식 자원을 구축하고 활용을 촉구하는 정책이 이것이 어디 대학이나 연구소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행정, 교육 콘텐츠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지식, 정보 자원을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퀄리티와 이쿠이티에서 이퀄, 평등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등하게 지원해가지고는 약자는 여전히 불평등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상황은 어떠냐면 서울대학교처럼 연구를 많이 하는 대학에는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고 있고 연구를 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약한 사람에게는 그나마 제공되지 않아서 그 현실적인 이슈는 평등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식은 대표적인 공공재이며 소모되지 않고 공유가 가능하다. 결국 지식에는 어떤 장벽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식에 대한 장벽이 높아서는 안 되겠다. 장벽은 낮춰야 되고 지원은 늘려야 되는데 장벽을 충분히 낮추어서 모두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약간의 어떤 그 지원을 함으로써 이 지식 장벽을 넘어서 약자도 어떤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식 정보의 공공재 실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학술 정보는 커먼스 영역에 속하며 공공재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이미 시장 실패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식 정보의 확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 그림처럼 연구자들이 다국적 기업 출판사의 멱살을 잡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있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 하면 대학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대형 출판사는 그 돈만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사실은 26년 전으로 돌아가서 1995년 당시에 이제 막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자저널이 나오면서 전자저널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문화 확산을 통해서 학술 논문 출판사는 이윤이 감소하고 솔직히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저널이 전자저널이 되면 누구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어떤 엘세비어 출판사라든지 대형 다국적 출판사가 망할 것이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오히려 엘세비어는 확실한 승자라고 투자자, 언론인, 시장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 출판 사업은 훼손되거나 퇴출되기는커녕 오히려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정보의 접근권은 어떤 그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론을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영화를 봅시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있어도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영화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디지털 세상을 통해서 영화가 좀 더 공평하고 잘 유통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텐데요. 그런데 연구자가 논문 한 편을 꼭 집어서 이 논문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영화랑 다릅니다. 하필 그 논문은
구독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다른 논문을 대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구글 스칼라, 네이버 아카데믹에서 논문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원문을 보려면 열린 논문이 있고 닫혀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영화는 비싸면 안 보면 되고 다른 영화를 보면 되지만 연구에 필요한 바로 그 논문을 지금 보고 싶은데 그 논문을 구하지 못한다면 연구자는 좌절하고 연구는 중단되고 맙니다. 오픈 액세스. 그래서 연구자들은 오픈 액세스를 주장합니다. 오픈 액세스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논문이 나에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 논문을 다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픈 액세스는 철학이고 원칙입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이 널리 전파되고 자유롭게 많이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저자는 자기 논문이 많이 읽히기를 바라고 인용되기를 바라는데 출판사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논문이 보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자의 논문으로 지식을 팔아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출판사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비용은 회수해야죠. 그렇지만 온라인 시대에 출판사의 비용 회수는 그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로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장을 하면서 출판사의 비용, 그렇다면 연구자, 저자가 그 비용까지 부담하면 어떻겠니? 하고 묻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돈이 필요해요. 출판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 돈을 연구자가 되겠다. 그러면은 되죠. 연구자가 돈을 댔으니까 출판사는 이익을 챙기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출판비를 저자가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오픈 액세스가 왜 답보 상태일까요? 네 번째로 가서 서울대학교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술 연구의 시대 그리고 논문 연구의 발표의 패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995년 당시만 해도 우리 외국 학술지에 내는 논문이 4분의 1 정도, 나머지 4분의 3은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교수 논문의 어떤 분포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이 되면 국내 학술지의 4분의 1, 외국 학술지의 4분의 3이 되면서 지금은 이 외국 학술지 편중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의 양은 증가하였고 외국 학술지 의존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를 아까 말씀드렸죠. 오픈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비에서 혹은 개인의 어떤 자원을 통해서 학술 논문 출판비, APC, Article Processing Charge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픈 액세스가 확산될수록 연구비에서 지출되는 논문 계조료의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당시로부터 쭉 이렇게 돌아보면 점점 더 논문 계지료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연구비에서 지출되는 논문 계지료가 증가되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초반부에는 오픈 액세스 출판을 위한 출판 계제료를 대학에서 다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액세스 논문이 많아지면서 어이쿠 더 이상은 못 대주겠다 해서 1인당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각자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바뀝니다. 2015년 당시 719편에 13.7억 원이 연구처에서 부담하였는데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700여 편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비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옵니다. 추정하건대 합계 한 20억 원 정도가 연구비 혹은 연구처 돈에서 직접
20억 원 정도가 연구비에서 직접 지불되는 것으로 보아서 오픈억세스 출판을 위해서 도서관이 아니라 연구비와 연구처에서 지불한 금액이 1년에 34억 원이 됐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만 오픈억세스 출판비로 34억 원을 받았으니 그만큼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 비용을 할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통부 입장에서는 연구개발비가 출판비로 전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비용 지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비용도 결국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내는 그 비용입니다. 논문의 저자가 출판비로 연간 34억 원을 부담한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돈은 중앙도서관에서 지불하는 해외 저널 구독료와는 완전히 별개의 돈입니다. 이 중앙도서관의 해외 저널 구독료가 2002년에는 8.6억 원이었는데 그 구독료가 2015년에는 89.6억 원으로 됩니다. 10배로 증가합니다. 학술저널 구독비와 기재료 출판비를 합하면 1년에 매년 120억 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출판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저널 구독 비용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단행본 구독 비용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행본 출판이 중지되어서가 아니라 단행본 출판은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단행본 살 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저널 구독 비용으로 탁탁 털어서 대부분 그쪽으로 쓰기 때문에 단행본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이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 도서관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기 간행물, 즉 학술지 구독비가 1986년 대비 521%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 비슷한 성장은 전산 네트워크 장비뿐입니다. 나머지 직원 인건비는 152% 올랐고 개인소득 지수는 118% 정도고 단행본 구독비가 역시 제일 바닥입니다. 단행본 출판하시는 저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도서관이 이 단행본을 구입하지 못하고 해외 정기 간행물 구독하는데 모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의 정책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학의 연구처와 도서관에게 오픈 액세스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논문을 덜 쓰는 연구자들은 내막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논문을 발표하다 보면 오픈 액세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게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어떤 오픈 액세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논문을 많이 쓴 연구자한테서 더 두드러지더라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플랜 S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S가 뭐의 약자냐면 쇼크의 약자입니다. 충격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학술 논문 출판에 있어서 쇼크를 줘서라도 이거는 반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모든 논문의 출판을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서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과연 우리의 오픈 액세스 정책이 성공했느냐? 아니었다는 얘기죠. 점점 더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고 따라서 오픈 액세스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플랜 S의 요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베를린에서 열리는 오픈 액세스 2020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2020년까지 오픈 액세스의 기반을 확충하자는 계획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세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토의하는 장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도서관과 출판사가 같이 협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인 엘세비어나 대형 출판사와 협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서관들이 모여서 연구자들과 함께 출판사들과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픈학세스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반성과 그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픈학세스 출판을 장려했더니 연구자에게 오픈학세스 논문을 발표하도록 했더니 출판사에서는 새로운 오픈학세스 저널을 창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즉 기존 유료학술지는 유료학술지대로 운영하고 새로운 저널이 창간됨으로써 논문 편수 중심의 평가에 딱 맞물리는 그래서 논문 수의 팽창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연구자들은 논문을 쉽게 출판할 수 있는 반면 이용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픈학세스 저널은 이른바 해적 저널이라고 해서 논문 출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논문 출판에 저자가 부담하는 논문 투고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저널을 말합니다. 쉽게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평가도 부실하고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판사로서는 수익 모델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 유료 판매 저널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유료 판매 저널에 오픈 액세스 논문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율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오픈 액세스 출판으로서 저자의 투고료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받지 않은 논문과 믹스해서 유료 판매 저널로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블 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꽁꽁 먹고 알 먹고가 이에 맞는 우리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에 있어서는 그 전자저널의 가격을 조금 하향 조정했다고 표현하긴 하나 실제로 그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사이사이 껴있는 오픈 액세스 논문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APC라고 하는 논문 출판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명하고 좋은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는 서로들 논문을 투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논문의 출판료를 좀 올려받더라도 연구자들은 기꺼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PC는 전자저널마다 가격이 매우 상이해서 유명 학술지는 논문 한 편 투고료가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연구자가 논문을 기여했으니 그에 대한 원고료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출판료로 1,000만 원을 내고 논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논문을 받아주면은 감사히 연구자들은 자기의 연구 성과를 알리는 방법으로 그 APC를 내고 출판을 하게 됩니다. 전자자료 구매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전자자료를 좀 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컨소시엄 구매라는 것이 어떤 경쟁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은 구성했지만 사실은 별 공동구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잠시 후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실제로 전자자료의 구매에 관해서는 출판사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입장에서는 오픈 액세스 저널 논문을 잘 이용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즉 고가의 구독료를 내고 구매한 전자자료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의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 액세스 저널이 잘 활용되도록 하는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픈 액세스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즉 기존의 유료 저널을 오픈 액세스로 바꾸도록 출판사에 압력을 넣고 그걸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액세스 저널이 새롭게 출판되면서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연구자들 그리고 연구사회에서 부담하는 출판비 전체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이 늘어나기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존의 유명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 저널, 골드 오픈 액세스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해당 저널에 실린 논문 수와 그 해당 저널이 전 세계에 판매돼서 얻어들이는 수익을 비교하면 논문 한 편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기준으로 APC를 산정하게 되면 실제로 유명 저널은 고가의 APC를 부과시키는 근거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자가 APC를 부담하게 되면 너무 APC가 비싸졌을 때 저자가 거부할 명분이 생기고 다른 저널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지 구독료의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 저널로 바꾸는 작업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출판사로서는 어떻게든 버텨서 유료 학술지는 유료 학술지대로 유지하고 오픈 액세스 저널은 오픈 액세스로 새로 만들고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연구자들이 해야 되고, 연구자와 도서관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료 저널을 오픈 액세스 저널로 바꾸어야만 예산 중립이 가능하다.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저널 구독과 투고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지렛대로서의 빅딜이라고 하는데,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 도서관들이 구매 조건을 출판사와 단체로 협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지렛대를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판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할 때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약속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판사로서는 이익을 챙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단체로서의 빅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오픈 액세스 전환을 위한 협상의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힘이 있는지,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힘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순위로 해서 우리나라 저자, 코레스폰딩 어스, 책임 저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SCI 저널의 3.3%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작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논문 출판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 국가적인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오픈 액세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는 빠지고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해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이 됐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구독 방식의 전자저널 구독이 일어나고 구독료는 계속 올라가고, 어떤 협상을 잘 진행한 나라, 이를테면은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영국 그런 데서는 전 국민이 모든 저널을 오픈 액세스로 구독할 수 있고, 연구자가 APC를 내므로써 오픈 액세스를 만드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이러한 지식 정보의 활용이 뒤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픈 액세스로 전환이 되면 기관마다 이해득실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캐슬리로부터 받아보면 SCI 논문 수는 당연히 당연히는 아니지만 서울대학이 제일 많고 여러 주요 대학들이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붉은색 커브고요. 아래쪽은 구독료의 비율입니다. 구독료가
큰 대학이 많이 내는 건 사실이지만 출판 논문의 양만큼 많이 내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독료가 투고료로 전환되게 되면 지금 구독료는 낮아지고 투고료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돈이 지출될 거라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료와 투고료의 합이 그 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큰 대학에서는 구독료와 투고료의 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대학에서는 논문을 거의 안 쓰는 대학에서는 투고료가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구독료가 없거나 아주 저렴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기관에서 많은 연구비를 받는 기관에서 혹은 많은 연구비를 제공하는 연구 지원 단체에서 이러한 그 논문 출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연구자들과 일반 국민까지도 모두 고급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픈 액세스의 그 패키지 딜이라고 하죠. 빅 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저널, 만 개 되는 저널을 모두 개별적으로 구독할 수 없으니까 그룹, 집단을 만들어서 그 집단의 가격으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포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유명 학술지를 우선 놓고 나머지 학술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네이처 사이언스는 가능하면 그 출판사와 협상해서 그러니까 즉 출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판사가 이러한 중간 판매 조직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러한 그 출판사에서는 각 그 중간 판매 조직에 자기의 저널을 제공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여러 개 그 오버랩, 중복되는 저널 구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판매자 중심의 전자저널 집단 구성,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최고급 저널끼리 묶고 그 다음 단계끼리 묶고 분야별로 묶고 해서 서로 오버랩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매자 중심의 전자저널 집단 구성일 텐데 판매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전자저널 가격을 할인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컨소시엄에서 전자저널 집단을 구성하도록 즉 구매자들이 전자저널 유료 전자저널 집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과연 출판사와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저널 그리고 학술저널이라는 것은 어떤 고급 저널이 있으면 다른 저널로 대체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처럼 이 영화가 싫으면 다른 영화를 보면 되지가 아니라 바로 그 저널을 봐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의약품 구매에서도 필수적인 의약품이 있을 때는 그걸 꼭 사야 되니까 판매자가 가격을 마음 놓고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명 학술지도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가격 다운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가격이 협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그 유명한 학술지를 구독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연구자들은 큰일이나 난 것처럼 얘기하고 사실 큰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협상을 위해서는 일부 유명 저널을 구독 중단하는 일을 받아들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그 수록 논문들은 구글 등에서 이미 개별 논문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별 논문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못할 때는 도서관에서 상호 대차 기능을 통해서 다른 기관에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 학술지는 구독 중단할 수 없다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명 학술지를 국가 단위의 라이선스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풀타임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무한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비싸게 받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국가 단위 라이선스에 들어가는 저널은 물론 좋은 저널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어떤 그 컨소시엄의 힘으로써 그렇게 비싸게 팔 거면 우린 안 하겠다. 국가 라이선스 대상에서 빼겠다 하면은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서관에서 계약을 하는데 사실 도서관은 계약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어떤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오픈학습 전환의 지렛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기에는 도서관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도서관은 전자저널의 품목 선정을 주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은 그리고 컨소시엄 계약은 각 도서관 대표자들이 모인 협의체라든지 어떤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예산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전략적인 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각 도서관에 전자저널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달라져야 됩니다. 연구자가 참여해야 된다 그러고 연구자가 어떤 목소리를 적절히 내야 되는데 이를테면 출판사로서는 연구자한테 요청을 해서 이 저널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연구자들은 맞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목소리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구자의 참여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은 개별적인 참여라기보다는 어떤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개입이 필요한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가격 협상, 연구 성과 평가의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출판사와의 협상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그 연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전자저널 문제를 국회에서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자저널 가격 상승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각 주요 대학 도서관에서 이거는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증액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출판사한테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 인상의 빌미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출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4년제 대학의 해외 전자저널과 국내 전자저널의 가격, 구입 비용 합계의 증가율을 보면 2010년만 해도 574억 정도였던 이 4년제 대학의 해외 전자저널 구입비가 2017년에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623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에서 해외 전자저널 구독하는 비용이 1,623억 원이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오픈학세스 출판을 위한 연구비에서 직접 지불하는 오픈학세스 APC라고 하는 것, 오픈학세스 출판료, 저자부담금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천억 정도의 비용이 외국 출판사로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임 서울대학교 도서관장께서는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는 국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예산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는 부분이 이 전자저널 구독비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가에서도 그리고 공공기관, 도서관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온 그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이 초기에는 어떤 그 협상 전문가 파견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예산 증액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픈학세스에 대한 정책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APC 문제도 그렇고 R&D 예산 문제도 그렇고 골드 오픈학세스 저널로의 전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런 것이 당시에 그 대학도서관 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각 대학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 그리고 국가도서관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픈억세스라는 것은 시급하고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연구비를 주로 많이 제공하는 연구기관과 교육부, 대학 도서관 내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오픈 액세스라는 것은 저자가 부담하는 오픈 액세스 출판료와 그리고 도서관에서 부담하게 되는 외국 전자저널 구독료를 합한 수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이러한 학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연구처와 도서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상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전자저널 구독료를 컨소시엄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연구처에서 지급되고 있는 APC가 협상의 데이터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하며 아마도 단기적인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운영 협상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 액세스 이행 의향 선언. 오픈 액세스가 어떤 외국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어떤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오픈 액세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재단, 과청 등 학술지에 대한 지원 체계도 바꾸고 오픈 액세스 플랫폼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화 노력도 매우 중요해서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내에 오픈 액세스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이어서 키스트의 김한민 사무국장과 서강대 박수짝 교수님께서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 해외 저널 구독료 및 오픈 액세스 전원 사례 그리고 국내 학술지 오픈 액세스 지원 방안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겠는데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